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도 진짜 오랜만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쉬었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대선 선거운동을 틈타서 이 노쇼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원들 자야 한다면서 호텔방 노쇼, 밥 먹어야 한다면서 식당 노쇼. 자, 이제는 현수막 노쇼까지. 자, 저렇게 모 정당 주무관이라면서 명함과 함께 현수막 훼손으로 급히 제작해주세요 하는 사기꾼들 전화가 전국 각지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앞서 그 명함, 당에 뭐 주무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직책은 당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오시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사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사진 보여주시죠. 서산 원조 설악 추어탕입니다. 육군 장교라면서 지난 20일 삼계탕 30인분 주문했는데 결국 노쇼였어요. 아무래도 사기 같다고 했는데 엄마는 군인들 먹거리니 상관없다 하셨어요. 결국 동네 잔치했습니다 하신 서영주, 신훈재 모자님. 아유, 참. 자, 잠실 야구장 더가웃입니다. 야구단 관계자가 담배 피우고 있어요. 아, 금연구역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신 최대희님. 자, 서울 5호선 매일같이 런웨이 하면서 MC 더 맥스 노래 크게 부르는 당신, 잘 부를 거 아니면 제발 노래하지 마 하신 김지혜님. 자, 수원 버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잘 알겠는데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야, 부럽다. 야, 집에 가서 해 하신 이하은님. 예,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논란의 바람막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때는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손동작, 그리고 또 옷 색깔, 그리고 숫자,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더더욱 말이죠. 바로 오늘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하루 종일 뜨거웠어요. 네, 맞습니다.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좀 논란이 됐던 건데요. 카리나는 어제 빨간 줄이 그려져 있고 숫자 2가 선명하게 보이는 점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본인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또 이때가 어제 3차 대선 후보 티벳 토론이 진행되던 시각에 사진을 게시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좀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불거졌는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카리나는 약 2시간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 오늘 소속사에서도요. 단순하게 일상을 공유한 사진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점퍼는 미국의 한 패션 브랜드 제품인데요.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0만 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서 판매되는 등 좀 풍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카리나 씨 사례만큼이나 역시 좀 억지스럽더라고요. 자, 코요태의 신지 씨입니다. 신지 씨의 얼굴이 어떤 사람의 SNS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두 사람이 사진 찍었고 그 모습이 공개됐는데 그 모습이 부의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그러면서 기호 2번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 사진 자체가 최근에 찍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찍은 거고 문제는 뭐 당연히 지지하거나 뭐 상관은 없는 건데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신지 기호 2번 이렇게. 그래서 신지 씨가 이게 언제 사진이냐. 자기는 정치생활과 무관하다. 행사 가다가 찍어준 건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법적 조치 취하기 전에 빨리 내려라 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진짜 가지가지들 하고 계시네 라고 저기 본인이 써서 올렸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나쁜 손이 불쑥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다들 곤히 잠을 자고 있던 바로 그때 복도를 어슬렁 어딘가로 저렇게 걸어가는 남자. 자, 잠시 후 플래시를 싹 비추더니 손을 쓱 엉덩이를 터치하며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거예요. 보십시오.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자, 잠시 그 여성이, 자, 보세요. 딱 깨어나니까 추행범. 지훈이가 왜 전화를 안 해? 하면서 막 휴대폰 보면서 그냥 나 몰라라 그냥 갑니다. 자, 피해자가 깨어나서 망정이지
아, 이런 거 진짜 찜질방에서 일상 다반사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송파구에 있던 찜질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께서 콘서트에 참석하려고 대구에서 사시는데 서울로 오셔가지고 찜질방에서 하루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반쯤에 누군가가 몸을 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딱 눈을 뜬 거예요. 근데 너무 비몽사몽이라 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맨날 확신을 못했는데 좀 자는 척을 하시면서 보니까 그쪽 어떤 남자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아, 이거 성추행이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하시고 그 남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 저기요, 제 엉덩이 만지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어허. CCTV 보시죠. 그리고 이제 CCTV를 보러 가는데 이 남자 도망갔습니다. CCTV를 보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 남자 찜질방 구석에서 가지도 않고 손으로 얼굴 가리고 자는 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발 군인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 너무 군인입니다. 20대 군인이고요. 자, 다른 군인들하고 이 찜질방에 왔다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이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강제추행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플래시 켜는 장면이 보입니다. 혹시나 이게 촬영한 거 아니냐? 또 다른 또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촬영. 추측이 좀 되는 상황이고 같이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운동하다가 날벼락입니다. 아, 놀랍고도 아픈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기구들 즐비한 헬스장. 한 여성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바벨 한쪽에 머리를 부여잡고 지금 저 여성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도대체 왜? 자, 잘 보세요. 옆에 있던 남성 지나가다가 엉덩이로 툭 바벨이 우수수수수수. 자, 저 바벨 무게가 무려 20kg. 영상을 보는데도 아파요. 네, 지난달 11일 점심에 제보자가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PT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가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을 한 세트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 받침대 놓여있던 20kg에 달하는 바벨에 머리를 가격을 당한 건데요. 당시 옆에서 운동하던 남성 회원이 이동을 하다가 보신 것처럼 엉덩이로 바벨을 건드렸고 이게 받침대에서 떨어지게 됐던 겁니다. 제보자는 곧바로 병원에 갔는데 뇌진탕에 허리 통증, 또 이마 흉터 등 부상으로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처음에는 병원 치료비 내역을 보내달라면서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약 1,000만 원의 내역이 나오니까 갑자기 나 돈이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 이러면서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이 남성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남성은 지금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헬스장 측에서는 제보자가 원하는 대로 보험 접수를 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헬스장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접수를 안 해주는 상황이다라면서 이후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용의가 있는데 보험사가 정작 손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헬스장 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등등은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와 별개로 일단 저렇게 실수를 해서 피해를 입힌 이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미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인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로 인해서 크게 다쳤잖아요. 그럼 과실치상죄가 성립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연락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 최대한 좀 신속한 조치를 좀 독촉을 해서 빠르게 좀 파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형사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진전이 빠르면 굳이 민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편리성이 생기는데 하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형사와 동시에 이제 민사 소송도 빨리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치료를 일단 충분히 받으시는 게 좋고요. 배상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적게 쓸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 제대로 받으시고 법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서가 많이 바빠요. 그래서 다들 밥을 사 먹기보다는 도시락을 싸오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그날도 탕비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돌려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 직원이 탕비실 문을 벌컥 열더니 코를 막 틀어막으면서 잔뜩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 직원은 샐러드를 먹으러 들어왔다가 냄새 때문인지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 도시락은 냄새가 많이 나는 청국장 같은 음식도 아니고 구운 돼지고기였는데요. 저는 좀 민망해져서 급히 도시락 뚜껑을 닫았지만 직원은 탕비실에서 나갈 때까지 냄새 난다는 신용을 하면서 옆에 있던 동료랑 속닥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탕비실 벽면에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창문을 열어달라, 냄새 나는 음식은 주의해달라 이런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직원은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제가 탕비실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보통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긴 하지만 저처럼 일반 음식을 먹는 직원들도 꽤 있거든요. 저희 팀원들은 저 직원이 예민한 것 같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지만 이쯤 되니까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직원에게 한마디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문제인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다른 팀원입니다. 예. 다혜 씨, 진짜 짜증 지대로다. 기껏해야 커피나 내리고 찻잔이나 씻는 탕비실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뭐야? 청국장 같은 것도 아니고 구운 돼지고기였을 뿐인데, 그래, 그 돼지고기가 완전 냄새나. 진상들은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른다더니 어머 딱 다혜 씨 얘기 같다 진짜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코 나올 뻔했어요. 다음 사연자입니다. 아니 상희 씨, 말씀 좀 심하시다. 상희 씨는 채식주의자야? 돼지고기 안 먹어요? 100번 양보해서 여기 전자레인지 왜 갖다 놓은 거야? 커피 데워 마시라고 갖다 놓은 건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별명이 개코거든요. 다혜 씨가 먹는 그 샐러드 냄새 완전 많이 나요. X. 자, 손 변호사님. 네, 사규에 뭐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정해진 게 없으면 사회의 일반 상식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가 이야기한 그 음식 종류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사이에서 당연히 먹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이고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 삼는 건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무슨 얘기예요? 정말 도시락은 너무 좋은 거죠. 건강에도 좋은 거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거고 시간도 좋은 거고 도시락은 장려해야 되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락을 먹었으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싫다고 눈치를 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일단은 뭐 싸우시는 것까지는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대다수가 이분을 더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냥 문 열고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너무 불쾌하시면 그냥 좋게 서로 배려하면서 도시락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정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화나시면 한마디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좀 달리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아닙니다. 약간 채식주의자들도 좋아해요. 나도 좀 먹자. 예. 이게 좀 정상 오히려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청국장 싫어하는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돼지고기를 좀 지금 만약에 이 스튜디오에 돼지고기가 난다. 상당히 방송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열심히 사건 반장할 것 같아요. 부조 그 돼지고기 혹시 있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니까 이분이 상당히 예민하거나 독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혼내거나 문제 제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뭐 돼지고기 더 먹는다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좀 음식도 먹고 쉬기 위해서 탕비실 이용을 하는 건데 좀 너무 예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자, 그러면 본인은 이 JTBC 상암 사옥 탕비실에서 어디까지 먹어봤습니까? 저는 도시락 정도. 네, 그래서 어떤 도시락? 고기 있는 도시락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네, 돼지고기. 근데 그래서 하지만 탕비실이니까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서로 이제 냄새 안 나는 거 먹으려고 하고 냄새 나도 조금 이해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
댓글도 볼게요. 사반장님, 음식에 냄새가 안 나는 게 있나요? 라고 하셨고요. 철없는 아이님도 음식이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라임톡 00님은 환기 좀 시키세요. 돼지고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냄새 많이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예. 개인적 취향입니다. 저는 좋아해서요. 매우 좋아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월 나는 솔로에 출연한 한 여성 출연자의 생일을 기념해서 열린 자선 경매 행사의 모습입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한부모 가정을 돕는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115, 123, 120. 와, 대박! 그런데 이날 이 브랜드의 목걸이를 낙찰받은 구매자는 몇 주 후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ENA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죠. 나는 솔로의 이 출연자 분의 지금 연관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 제보입니다. 앞서 보신 그 자선 행사에 참여한 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건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이게 유명한 프로죠. 거의 연예인 이제 돼버렸어요. 이 나는 솔로다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의 자신의 생일 파티 겸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보자 같은 경우는 SNS를 보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팬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심으로 여기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 행사에서는 많은 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 명품 액세서리, 진주 목걸이, 이 값비싼 물품 자체가 경매로 나왔고요. 제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명품 브랜드 땡클리프라는 목걸이를 220만 원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는 좋은 취지로 진행된 행사여서 상당히 고가였지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걸 구매를 했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나도 당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DM을 받은 거예요. 가품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이제 정품을 너무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반품 요청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감정서를 보내봤을 때 아차 나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내일 당장 가보겠다. 윤정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돌멩이 자개 빼고 금만 따졌을 때 90몇 만 원, 약 100만 원 정도 하겠다. 이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니까 이거 사기죄로 신고를 하세요라고 듣고 처참했죠. 아, 그러니까 앞서 그 자선 행사장에서 같은 브랜드의 팔찌를 경매 낙찰을 받은 분이 언니 DM을 보내서 언니 이 팔찌 이거 가품이래요. 언니 목걸이는? 하면서 물어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가 2월 말에 자선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몇 주 뒤인 3월 17일에 SNS에서 좀 연락 한 통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와 같은 브랜드 팔찌를 구매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날 경매에서 구입한 팔찌가 가품이었다면서 목걸이도 확인해 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다음 날에 명품 감정원에 의뢰를 했는데 가품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해요. 이 경매 당시 팔찌는 100만 원에 시작을 해서 14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목걸이는 200만 원 시작을 해서 22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둘 다 가품이었습니다. 감정사에 따르면 목걸이는 18K로 금값만 약 100만 원 정도고 팔찌는 약 7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현재 시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목걸이가 가품인 걸 확인한 이 제보자는 그 나는 솔로 그 출연자였던 분, 그분한테 연락을 하셨다는데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여성 출연자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현장에서 이 제품을 받을 때 해당 브랜드의 어떤 케이스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걸이의 케이스가 다른 브랜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이 제품 원래 케이스하고 이 보증서 좀 주세요라고 연락을 했더니 이거 금은방에서 구매했고 케이스는 없고 보증서는 있어요라는 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좀 바뀝니다.
원래 정품이었으면 이 가격으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건 보내주면 다시 뭐 환불해주겠다, 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요. 당시에 너 당신이 술 많이 마셔서 몰랐나 보다. 내가 그때 얘기했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또 사과는 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사과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사과 없이 말을 여러 번 바꾸다가 나중에 술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한 너의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앞서 이 사실을 맨 처음 제보자한테 알렸던 이 팔찌 구매자도 가품인 걸 확인하고 그 나는 솔로 거기 출연자, 그러니까 이 경매를 진행했던 사람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입장을 들어봤나 봐요. 자, 무슨 이야기를 두 사람 나눴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명품 아니다. 몰랐나 봐. 명품에 이 가격이 못 팔지. 결과적으로는 몰라놨으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붙여다가 되니까 이거 얼마지? 내가 얼마 줬지? 실제로 이 가격 이거만 받은 거잖아. 18K다. 빨리 파는 거네 내가. 명품 아니면 안 돼. 이거 18K다. 운전을 하긴 진짜 아니고 18K 맞다고. 나 근데 진짜로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근데 내가 네 진짜로 팔 얘기했나? 진짜로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 누구 주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나는 이걸 파는데 좋은 의미, 장애인들하고 명호도 좋은 의미로 내가 판 거다. 일단 이게 그 출연자하고 팔찌 구매자의 그 지인, 뭐 이런 두 사람의 대화였는데, 교수님, 이거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제보자는 너무 이제 이거는 적반하장의 태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기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기죄로 일단 고소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팔찌를 사신 분도 역시 또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뭐 본인이 방송에도 여러 번 하고 나갔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 부를 과시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가품이라는 생각을 정말 1%도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220만 원. 이분이 그 방송 연예 프로그램 나와서 예능 네.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를 좀 자랑하는. 네, 부를 여러 번 자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가품을 나는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20만 원이나 가짜인 줄 알고 누가 이거를 220만 원을 주고 사냐, 다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본인이 얘기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사기죄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팔찌 구매자의 고소건은 지금 경찰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날 분명히 자선 행사를 한 거잖아요. 좋은 의미로 이거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관에 들은 바로는 기부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생겼는데 기부도 좋은 일도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둘 다 팔찌 사신 분, 목걸이 사신 분 둘 다 차단을 당한 상태고 환불도 못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보자가 무슨 클리프 목걸이를 구입했을 당시 가품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요. 출연자들 분들도 있었고 이거 다들 아시죠? 나는 솔로 계속됐다 해서 이거 나온 거다 하고 경매를 진행을 했거든요. 자기 물건을 사면 2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 팔찌를 싸게 1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루이비또 가방은 30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역시 그 순서는 다르다. 저희가 구매를 했을 당시에도 옆에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자, 근데 앞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저 낙찰을 딱 받고 와 대박 막 이랬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보면 연예인 무슨 팬미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생일 파티 축하해주고 여기 나는 솔로다 다른 출연자들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이 목걸이요 제가 방송에서 착용한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 와 하면서 환호를 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제보자가 220만 원 낙찰을 받고 바로 송금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출연자 이 사람이 좋은 일에 동참해서 고맙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 기부자 명단에 올리겠다. SNS로 이름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혀 의심도 안 했다고 하고 선한 영향력에 좀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아쉽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분한테도 직접 연락을 해봤죠. 네, 제작진은 제보를 받고 여성 출연자에게 직접 이 연락을 해봤는데요. 제보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더니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그러니까 질문에 우리 사건 반장이 이거 지금 네. 제보한 사람 누구냐?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입장을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해봤는데 사건 반장 제작진이란 이야기를 듣고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이렇게 가품을 만든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상표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되죠. 또 디자인 보호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정한 경쟁이다라고 해서 부정경쟁법 위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가품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굉장히 비싸게 진품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면 이 부분은 또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걸 누가 만들고 팔고 샀느냐 여부와 또 그 후에 좀 전에 보신 그런 일종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 팔았느냐 여부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고 또한 송치했다고 하니까 결론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인근 10대 여학생들의 소행이었는데 차에 있던 현금과 금품도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제보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집에 왔습니다. 근데 웬 과태료 고지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지 이거? 나 그런 적이 없는다고 봤더니 그 시간대에 난 차를 가지고 나간 적이 없었어. 네, 제보자는 강원도 태백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은 강원도에서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4일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웬 과태료 고지서가 있었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1월 10일 밤 11시 30분 그리고 1월 13일 자정에 이렇게 두 차례 속도 위반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늦은 시간에 운전을 했던 기억이 없어서 뭐 핸드폰 통화 내역부터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다고 해요. 이 제보자는 3대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했었고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 9시쯤에 일찍 잠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잠이 들어 있던 시간에 이렇게 과속을 했다고 나오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답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블랙박스죠. 바로 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상상도 못한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날아간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터널 안에서 속도 한 180, 190 정도를 밟아요. 차가 막 엄청 빨리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와 우리 날아간다 막 이런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고안에 넘어갔다가 태백을 한 바퀴 돌고 리조트라는 거기까지 차를 갖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집 앞에다 이제 세우는데 운전하는 애는 주차를 하고 뒤에 탔던 아이들 3명이서 차를 정주차를 세워놓은 그대로 하는 것까지 다 서로 봐주더라고요. 손 변호사님, 제가 운전 올해 딱 20년째인데 20년 동안 운전하면서도 180km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게 잘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제보자가 7년 동안 이제 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방범용 CCTV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주차를 한다. 그런데 그때 깜빡하고 이제 차량 키를 차에 두고 내린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몇 번 두고 내렸어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실제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사실 블랙박스의 용량 초과로 그날의 주행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전체를 녹화하는 그런 주행 모드가 있고 그리고 또 충격 감지하는 녹화들이 있잖아요. 뭐 가속을 하거나 급제동하거나 뭐 급전환하거나 할 때 녹화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가 남아 있었고 그 영상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가속을 하고 방향을 저렇게 막 고개 운전을 하면은 차량은 이걸 위기로 사고의 어떤 그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녹화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 10대 여자아이들이 음악 크게 틀고 좌우로 지그재그 고개 운전하고 또 소리를 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날아간다 뭐 이런 거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경찰이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10대 여학생 4명이에요. 이 4명이 이 제보자의 차량을 끌고 강원도 태백에서 정선까지 갔는데요. 중간에 한 리조트에도 들립니다. 상당히 이제 긴 시간, 상당한 거리를 주행을 한 거고요. 제보자가 이 처음에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 근처에 몇 년 전에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차량을 훔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10대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너무 아찔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저 아이들이 차를 몰고 갔던 그 당일날 밤에는 일단 차는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 차주께서도 그때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네. 자,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걸 왜 모르셨을까? 뭐 이런 일을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시던 거예요. 근데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블랙박스를 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제보자께서는 담배를 안 피시는데 담배 냄새가 났다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에 이걸 처음에 이제 트신 거니까 보통 이제 예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냥 너무 금방 따뜻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날. 그래서 금방 따뜻해지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걸로 확인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앞좌석, 뒷좌석, 보조석 다 담배불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차량 내부 말고 외부에도 흠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차량 바퀴 관련 부품을 교체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파손돼 있더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졌네요. 알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합니다. 당연히 그럼요. 저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담배 뿔도 있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요? 물건이 좀 없어졌어요. 특히 이제 이분이 평소 경조사 비용 때문에 항상 비상금 10만 원이 챙겨둔다고 합니다. 그거 없어졌고요. 또 현금을 넣어둔 명품 지갑 200만 원 상당인데 이것도 없어졌고 20년 전쯤에 부모님께서 이 제보자한테 선물했던 금팔찌 20돈 정도인데요. 이게 1,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넘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다고 해요. 블랙박스에서는 이 영상은 없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은 없고 또 방범용 CCTV 보니까 10대 여학생들이 서로 뭐 봐주면서 주차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물건을 갖고 오거나 어떻게 절도하는 그런 모습은 찍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아무튼 그런저런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계세요.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은 이 10대 아이들의 주장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셨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이 조사한 걸 보니까 차 안에서 담배는 폈지만 쟤는 밖에서 잘 털었다. 그리고 운전은 했지만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운전을 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려고 차에 들어갔지만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범죄 혐의가 재물손괴도 안 들어가고 그 절도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경찰이 하는 말은 영상이 없다, 증거가 없다 이거죠. 저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경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물건을 훔쳐갔다.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 도대체. 자, 차 안에서 담배는 피웠는데 쟤는 밖에다 잘 털었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된 혐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고 봐서 검찰로 송치한 혐의가 자동차 불법 사용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또 자동차도 실제로 자동차를 절도한 건 아니고 마음대로 쓴 다음에 돌려놓긴 했으니까 이게 자동차 불법 사용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치가 됐으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뭐 나오겠죠, 유죄 판결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제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은 이거죠. 차 안에 또 물건을 훔쳐갔는데 이거 왜 송치가 안 되냐라는 거. 또 두 번째는 아니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시트도 이렇게 담배채 때문에 손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건 왜 재물손괴 안 되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좀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이렇게 본 거예요. 증거가 없다. 의혹은 있고 의심은 가지만 사실 이게 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쳐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차 안에 그러한 물건들이 있었고 이 10대 4명이 그거를 훔쳐갔다, 가져갔다라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돼야 이제 송치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차 안에 그런 물건이 있었다는 것부터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증명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물 손괴도 과실에 의해서 손괴한 거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러 손괴해야 돼요. 고의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 역시 좀 증명이 안 된다라고 보아서 경찰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불송치했고요. 다만 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조금 더 진전을 한 후에 혹시라도 증거가 나온다면 송치를 다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경찰의 어떤 판단 자체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 10대 얘네들이 여중생이에요, 여고생이에요? 섞여 있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럼 이거 부모들이 책임져야죠. 자, 뭐 만약에 이제 변식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부모가 민사 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입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물건들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과실 부분은 뭐 손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절도가 될지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10대 그 4명 중에 한 부모하고 건너 안다고 합니다, 제보자. 아, 진짜? 연락을 했대요. 하니까 뭐 점포만 봤지 나머지 본 게 없다. 뭐 절도한 적 없다. 우리 애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고 근데 훔쳐간 물건 자기 이제 제보자 입장에 확실하니까 그 물건하고 차량 수리비는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다고 저렇게 하고요. 변명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일단 흠집 난 거 그런 거라도 좀 보상을 해주시오 했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띡. 네. 그래서 이제 자식 본인도 이제 키우고 있지만 여기 사실 좀 화가 나고 이 신청 지금 좀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나.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젊은 여성이 혼자서 63빌딩 구경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한 가족을 보고는 갑자기 숨고 마는데요. 부부와 두 아들, 평범해 보이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대체 여성은 왜 이 가족을 보고 놀란 걸까요? 자, 오늘은 30년 전 이 오빠와의 약속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한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 네,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네 새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들 좀 돌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네 월급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 통장에 넣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나랑 살다가 너 결혼할 때도 내가 아빠처럼 잘 챙겨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오빠 말이 거의 법이었던 집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홀몸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오빠 집에서 살면서 언니가 이제 새언니가 일을 나가니까 7살, 5살 남자 조카를 하루 종일 돌봤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주 조카 돌봄이었네요. 네, 이게 20살이었던 제보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7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러니까 매일이죠. 두 조카를 돌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럼 어느 날 새언니가 아가씨 딱 밥만 좀 안 쳐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는 딱 밥만 안 쳤는데 쌀밥만. 네, 근데 언니가 이걸 또 보더니 진짜 밥만 안 치면 어떡하냐. 반찬을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좀 약간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밥이 쌀밥만이 아니었군요. 네, 그렇게 제보자는 오빠네 집안 살림들을 하나둘씩 맡게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뭐 매달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모아둔다는 그 말만 믿으면서 손에 쥐는 돈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오빠의 허락하에 이 장을 보고 남은 잔돈 몇백 원씩 모아서 이걸로 용돈을 좀 쓰고 했다고 합니다. 아, 뭔가 쎄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네, 무려 5년 동안 오빠 집에 머물면서 두 조카 돌봤는데 그동안 계속 오빠는
이거 통장에 계속해서 적금 들고 있다, 월급 주는 거다라고 말을 했고 이 제보자는 오빠를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이 오빠 부부가 제보자에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서 오늘 장인장모 오니까 집을 좀 비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용돈을 받은 제보자가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니까 가서 처음으로 이제 63빌딩에 갔습니다. 오. 구경하러 간 거예요. 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히 우연히 이 오빠 가족을 마주칩니다. 아우. 네, 오빠하고요, 또 새언니하고 두 조카까지. 장인장모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핑계를 댄 거죠. 이 가족이 이 제보자를 이제 좀 빼고 놀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따돌린 거죠. 그거를 우연히 이렇게 목격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제 좀 난처하잖아요.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숨었대요. 그래서 이 오빠 가족들은 제보자를 보지 못했지만 제보자는 오빠 가족을 봤고 그동안 장인장모 온다는 건 핑계였구나. 오빠 가족끼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으려고 갔구나. 그동안 나 따돌린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자, 결국 5년 만에 이 일을 관두셨대요. 그만둬야죠. 예.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례 치르면서 경황이 없었는데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한테 줬던 월급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 요 장례비에 좀 보탰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엄마도 잃었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니까 써라라고 하고 그 적금 통장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오빠가 챙겨주겠다는 오빠 전혀 단 한 푼도 도움 주지 않았고요. 얼마 안 있다가 오빠 가족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도 결혼하시고 아이들 키우고 뭐 직장 다니고 막 정신없이 자, 그러다 갑자기 이 월급 통장 맞다. 월급 통장. 네, 지난해 무슨 드라마를 보셨는데 그 드라마에서 뭐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지 맞다. 그 월급 통장 이렇게 딱 생각이 나신 거예요. 내가 그때 5년이나 조카들을 키워줬는데 아니 나는 그냥 넘어갔다 쳐도 도대체 오빠하고 이 새언니는 나를 왜 이렇게 한 번도 챙겨준 것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오빠 요즘 잘 산다며 다른 건 몰라도 금목걸이라도 받아야 된다. 뭔가 받아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 다 키웠는데. 다 키웠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오빠 30년 전에 내가 5년 동안 아기들 키워줬던 기억나?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오빠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런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또 너무 화가 나서 왜 답이 없어? 그러고 보냈지만 그것도 읽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시쳇말로 익십을 한 겁니다. 자,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조금이라도 주면은 땡큐고 못 주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못 줘서 미안하다. 그 말을 꼭 듣고 싶은데 그 말도 없고 내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 돈 없어도 살아요. 살 만큼은 저도 먹고 살 만큼은 되는데 괘씸하고. 너무 착하시다. 네, 이제 제보자가 그 오빠네 부부를 만나서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빠한테 사기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정색을 하면서 시골 촌뜨기가 내 덕분에 서울 와서 살았으면은 그게 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시골 촌뜨기가 내 덕분에 서울 와서 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 무슨 용돈을 네, 월급을 그렇게. 달라고 이런. 네, 그 오빠가 네가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가끔 애들 밥이나 해준 거지 무슨 월급 타령이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와우. 그런데 옆에서 새언니까지도 새언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서 오빠를 거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5년 동안 무급으로 조카를 돌본 제보자 30년 전 월급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자, 일단 손 변호사님. 제가 검토한 게 좀 틀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제보자 입장에서는 월급 받기로 했다.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오빠 가족의 어떤 그 대응을 볼 때 그거조차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설령 월급을 어떻게 얼마 받기로 했다. 그동안 못 받은 게 얼마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이걸 급여 채권으로 보든 일반 뭐 채권으로 보든 약정금 채권으로 보든 뭘로 보든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오빠 가족이 뭐 알아서 챙겨서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은 현재로선 떠오르지가 않네요. 박 변호사님. 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일반 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소멸시효거든요. 그 10년은 훨씬 지금 도가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되려면 실제로 이제 이게 비체 변제라고 예를 들어서 전화했는데 줄게라고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요.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보면 마지막 얘기 들어보면 언제 주기로 했냐, 너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런 거 보면 정말 형제는 남인 것 같아. 아유, 좋은 형제가 훨씬 많죠. 그러나 이제 사건 반장에 나오는 몇몇 형제가 그런데요. 저는 제보해 주신 분께서 나는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도 얘기하시고 사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건 그냥 거기에 뭐 굉장히 목매거나 그러시지도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장 꽃다운 예쁜 나이에 그렇게 오빠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그거 알아주고 고마워해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안 하시는 오빠 너무 매정하신 것 같고요. 사실 30년 전에 20살이었던 여자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밥만 줬다고 오빠네 집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두 조카 키우면서 하루 종일 밥만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었겠어요. 너무 오빠가 매정하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는 말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돈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고 금목걸이라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충분히 이해해줄 동생인데 참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슈퍼맨님, 동생을 이용했네요. 오빠가 정말 나쁩니다라고 하셨고요. 장민채님, 가족 정말 끊어내야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도로가로 나온 남성이 때마침 지나가던 승합차를 이렇게 불러서 세웁니다. 오! 야, 서면 어떻게? 커다란 트럭이 빠르게 달려오는데요. 그래, 안 돼, 안 돼. 네, 뒤늦게 속도를 줄여보지만 결국 반대 차선으로 밀린 승합차에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부딪히고 마는데요. 좌우멈춘 승합차에서 승객들이 허둥지둥 빠져나오는 사이 트럭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데요. 어디 가지? 네, 모두의 부주의 때문에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도주하던 트럭은 곧장 경찰에 붙잡혔고 승합차에서도 별다른 사상자는 없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불러 세운 사람이 제일 나빠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여긴 값비싼 전자제품들을 파는 가게입니다. 두 남성이 한국의 S사 휴대전화를 구경하고 있죠. 근데 어쩐지 제품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에 더 신경을 쓰는 수상합니다. 예, 구경하는 중, 많은 중. 그러다가 다른 손님이 옆으로 이동하니까 남성이 뒤로 물러서더니 그대로 점프하고는 사정없이 점프. 예, 발길질을 합니다. 왜? 자, 일행도 덩달아 같이 휴대전화를 걷어 차는 모습이죠. 저걸 왜 때려? 발로 사실 이 두 사람 네, 도둑입니다. 진열대에 딱 붙은 휴대전화를 떼어내려고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결국 빈손으로 도망칩니다. 도둑질은 실패해서도 물건을 망가뜨린 죄가 있죠. 예. 경찰, 범인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며 차며 시장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때 한 무리의 여성들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앞선 여성 스카프를 머리에 쓰는 순간 불이 화르륵 오릅니다. 어머, 왜 저래? 놀란 여성이 마구 뛰고 일행들도 얼른 쫓아갑니다. 겨우 스카프를 벗어 던졌더니 왜? 이미 옷에까지 불이 옮겨 붙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바로 불이 꺼졌는데요. 갑자기 왜 불이? 심지어 여기가 원단 시장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 화재가 일어날 뻔했어요. 자세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 기온이 높고 유난히 건조했던 게 화재 이유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연 발화였어요?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강아지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많이 놀랐는지 주인한테 으르렁대기도 하는데요. 물리고 싶지 않은 주인은 손을 쓰는 대신에 줄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구출하기로 합니다. 아, 성질 있네. 네, 줄을 돌돌 감아서 번쩍 들어서 바깥으로 빼내는데 성공을 이렇게 하는데요. 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강아지가 괜히 걸어다니다가
다시 갈리로 경기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아니야. 저희는 간발의 차로 강아지를 놓치고 마는데요. 네, 두 번의 시도 끝에 꺼내지 마. 네, 마침내 완전히 세기를 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성질이네. 있었냐는 듯이 강아지가 아주 얌전해졌는데요. 이런 사고뭉치 강아지 관계라면 심심한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와우. 이런 건 어렵게 찾을 필요 없고 이건 줄 설 필요 없고 이제 쉽게 살 거야. 언제 뭐 어렵게 사셨나? 짧은 인생 더 짧아지고 싶어? 짧은 인생을 좋은 것으로 컬리.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아이고천 프레스티지 울트라. 다시 한번 재석하다. 시즈닝을 재해석하다. 코코넛이 치킨에 내리면 입이 딱 벌어질 천지 개벽의 맛. 이야, 나 코코넛 좋아했네. 네네 야자치킨. 요리가 왜 이러지? 간장을 바꾸세요. 간장? 간장을 바꿔야 요리 살아나 햇살 담은으로 바꿔야 살아나 먹어보면 평생 햇살 담은.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